안녕하십니까. 수원 효요양병원 대표원장 김진국입니다. 뇌전증은 단순히 간질이라는 단어로 통칭되곤 하지만 그 안에 다양한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뇌전증의 원인부터 진단, 치료법, 요양병원에서의 관리까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의 원인은 연령별로 다르며 크게 구조적, 대사성, 유전성, 감염성, 면역성 원인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환자의 절반 이상은 특발성, 즉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뇌전증으로 분류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발작은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나 수분 정도 지속된 후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환자의 발작을 목격한 경우는 드물지요. 특히 대발작 시 본인도 기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발작 상황 문진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발작 영상을 촬영해 의료진에게 제공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의식 소실의 유무, 눈동자와 고개가 한쪽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혀를 깨물거나 증상을 멈춘 후 바로 회복됐는지 등등 있습니다. 뇌파 검사는 뇌전증의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뇌전증은 생리학적으로 대뇌 피지세포의 정기적 과활성 상태이기 때문에 두피의 불안뇌파 전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뇌세포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뇌전증 여부뿐만 아니라 뇌전증 발작의 시작 위치, 뇌전증의 분류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뇌전증의 진단이 확실하지 않거나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뇌전증 시작 부위를 정확하게 국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디오 뇌파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뇌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은 뇌전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뇌파 검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MRI로 발견할 수 있는 뇌전증으로 측두엽 뇌전증의 주된 원인인 해막경화, 동정맥 기형 등의 혈관 병단, 뇌종양, 기생충, 염증 등입니다. 생후 첫 번째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원암 환자는 대부분 즉시 항뇌전증 약을 투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후성이 아닌 첫 번째 발작에서는 약물 치료 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 이상의 뇌전증 발작이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나타날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발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첫째는 뇌파 검사에서 뚜렷한 뇌증파가 관찰될 때이고, 두 번째는 뇌 구조적인 이상이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학적 진찰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입니다. 네 번째는 뇌전증 발작이 가족력이 있을 때, 다섯 번째는 과거력 조사상 뇌염 혹은 의식 소실을 동반한 외상이 있을 때, 여섯 번째는 현지의 활동성 뇌 감염을 앓고 있을 때, 일곱 번째는 첫 번째 발작이 뇌전증 중첩증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약을 사용하더라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증상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약물 선정은 효과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약물로 발작의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못할 때에는 새로운 약물을 추가하거나 다른 약물로 교차하게 되는데,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뇌전증 환자는 우선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물 치료로 뇌전증 발작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뇌전증 수술 등의 비약물 요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뇌전증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증상이 뇌전증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물 치료를 충분히 시도해 봤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뇌전증 수술 후에도 최소 1, 2년간은 약물 치료를 계속하고 발작 재발이 없으면 약 1년에 걸쳐 서서히 약물을 줄여나갑니다. 항뇌전증 약 치료 이후 증상이 만족스럽게 조절된다면 항뇌전증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2년 동안 뇌전증 발작이 없을 때, 성인의 경우에는 3년 정도 뇌전증 발작이 없을 때 항뇌전증 약 투여 중지를 시도하게 됩니다. 청소년 근육 간대 경련 발작, 소화기 발병, 뇌파 검사상 발견되는 이상 증상, 복합약물 치료 등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재발률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간 뇌전증 발작이 없었다면 재발의 위험은 감소합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은 뇌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도움이 됩니다. 뇌전증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칼로리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과음 자체도 문제지만 술자리로 전혀 약을 못 먹거나 다음날 피곤한 상태로 일과를 시작하는 것도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감기를 포함한 감염질환 등 항경련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 복용도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구강복용약물로 치료하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면서 집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전증 지속증 환자 및 70세 이상 기저질환을 가지신 어르신들은 더 적극적인 치료 및 간병이 필요합니다. 뇌전증 발생 시 바로 투여되는 항경영제는 항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 지시가 있어야 하고 산소 공급, 수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필요시 기도 삽관, 중심정맥 확보, 심지어 인공호흡기를 걸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했던 약제가 더 이상 효과 보이지 않아 경련이 발생하면 1차 처치 후 약제 변경이 필요하고 뇌전증 호전 유무에 따라 약제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옆에 근접 간병하시는 분이 계셔야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뇌전증 발생 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거나 깨어나지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낙상사고 발생할 수가 있어 그에 대한 의료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뇌전증으로 관해 제일 많은 3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성 뇌전증은 전체 뇌전증 약 5% 내외입니다. 약을 먹지 않는 건강한 산모의 기형아 출산 확률은 2에서 3%입니다. 약물의 종류 따라 다르지만 항경영제를 복용하는 경우 기형아 출산율은 5%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의 영향이 없는 약물이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제를 선택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조절되면 운전도 가능합니다. 사고의 가능성이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운전을 제한하면 매우 불편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커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항경영제를 복용하면서 최소 1년간 증상이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을 충분히 복용하고 운전은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신호 이상으로 반복적인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발작 원인에 따라 유발성과 비유발성이 나누며 비유발성 발작이 반복되면 뇌전증으로 진단됩니다. 뇌전증 발작의 시작, 위치와 형태, 원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고 치료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체 환자의 약 70%는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만 일부는 수술이나 식이요법 등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주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은 발작의 예방과 증상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뇌전증의 원인부터 진단, 치료, 관리까지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효요양병원 대표원장 김진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